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진 좋아하세요? 오늘은 카메라의 역사를 소개해보는 시간입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이 되고 또 스마트폰이 흔해지면서 이제는 누구나 사진 작가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주변 곳곳의 모습들을 바로바로 찍고 또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배포할 수 있게 되기까지 이 카메라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덕분에 카메라와 사진의 가치는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자, 먼저 퀴즈! 이 조상님이 누군지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한강에 배다리를 만들고 또 수원 화성을 건축할 때에는 그 벽돌을 옮기는 거중기를 개발해서 일꾼들의 큰 손이 되어준 분이시죠. 다산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실사구시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실학파 학자였는데요. 이분이 쓰신 책 여유당 전서 안에 칠실관화설이라는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맑고 좋은 날을 택하여 방의 창문을 모두 닫고 밖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을 모두 막아 실내를 칠흑과 같이 하되 오직 한 구멍만 남겨 액체 하나를 여기에 끼운다. 눈처럼 흰 종이판을 가져다가 액체와 몇 짝 거리에 놓고 받으면 모래톱과 삼봉우리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대나무, 꽃, 바위의 무더기와 누강 옆으로 비스듬히 이어진 울타리가 모두 종이판 위에 떨어진다. 구성이 종이라고 위치가 가지런해서 절로 한 폭의 그림을 이룬다. 1780년대에 쓰인 글이라고 합니다. 어떤 구멍에 빛이 들어오는데 그 반대편 벽에 눈앞의 모습이 비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벽을 통과한 모습들 바로 위에다가 흰 종이판을 대고 그 선을 따라 그림을 그린다면 네, 이 배율이 좀 다를 뿐이지 이 본래의 비율이나 형태에 거의 틀림이 없는 모습을 그릴 수 있었더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실학자 입장에서는 그 자연 날것의 어떤 기술을 적용하려면 실측 그리고 정확한 기록이 되게 중요했을 거예요. 이 조선시대 이 민중들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학문을 연구했던 그 정약용에게는 이 기가 막히게 정확한 벽그림이 실학 연구에 꼭 필요한 밑그림이 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자, 이번엔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서 15세기 서양 미술사는 사람 손으로 그린 그림이 원본을 얼마나 사실에 가깝게 재현했는지가 이 작품 가치를 판가름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당시 작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림을 좀 더 원본과 유사하게 그려낼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겠죠. 그렇게 발명된 것이 바로 카메라 옵스큐라입니다. 라틴어로 어두운 방이라는 뜻이래요. 앞서서 봤던 그림이랑 좀 비슷한 장치죠. 이 빛이 투과되는 작은 구멍, 그리고 그 빛을 온전히 받아내기 위한 암실 형태의 공간, 또 벽에 비친 모습을 선과 색으로 그릴 수 있도록 여러 보조 장비들이 구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장치에 대한 활용 예시는 꽤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5세기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원근법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카메라 옵스큐라를 쓰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고 하고요. 16세기 이탈리아 과학자 지오바니 바티스타 델라 포르타는 본인이 쓴 책 자연의 마술에서 카메라 옵스큐라가 그림 그리는데 진짜 좋다 라고 화가들한테 아주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또 콜린 퍼스, 스칼렛 요한슨이 등장하는 작품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에서는 카메라 옵스큐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화가들이 이 옵스큐라를 통해서
어떻게 그림을 그렸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만히 보면 빛을 좀 더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도록 이 본체 앞부분에 유리 렌즈가 장착이 됐고요. 또 대부분 이동 가능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떤 방이나 그 건물에다가만 구멍을 뚫고 그림을 그리기에는 딱 앞에 있는 것만 그릴 수 있어서 이 작품에 한계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림 그리는 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구 안에 빛이 잘 들어와야 되니까 이 날이 쨍하게 맑아야 될 거고, 또 해가 잘 드는 시간 안에 그림을 완성을 하려면 그 손도 되게 빨랐어야 됐을 거예요. 이 빛이 사라지면 따라 그릴 수 있는 이미지도 같이 사라진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벽에 들어온 이미지를 한 곳에 이렇게 꽉 새기기 위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이 사진 속 인물은 윌리엄 헨리 폭스 텔벗입니다. 사진사, 발명가, 화학자 등등 여러 가지 전문 영역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림 실력은 형편없었다고 해요. 자연의 연필이라고 직접 쓴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텔벗은 본인 그림 실력에 대해 막 한탄을 하면서 이런 글을 썼대요. 요정 같은 사진, 순간의 창조, 그리고 빠르게 사라져갈 숙명. 이런 생각들이 떠올랐다. 이 자연의 이미지들을 스스로 오래도록 각인시키고 그 종이 위에 남겨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매력적일까. 자, 그리고 이 본격적으로 실험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직업이 화학자였잖아요. 이 렌즈를 관통한 이미지가 종이 위에 고정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약품들로 이것저것 시도를 한 거예요. 이제 시간이 흐르고 이 텔벗은 1834년 은을 곱게 펴바른 어떤 용지 표면에다가 이 렌즈를 투과한 햇빛을 빛을 노출시키면 표면이 까맣게 그을린다는 것, 그리고 더 타지 않도록 이 화학 처리를 잘하면 전용지로 여러 장의 사본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필름을 발명한 거예요. 지금 영상은 빛에 노출돼서 이 표면이 끓인 필름을 좀 더 사람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살살살살 녹이는 현상 과정이에요. 약품을 3가지 정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넣고 이 공기방울이 끼지 않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 이렇게 섞어주면 되는데요. 이 약품들이 10초만 더 섞여도 이 필름이 홀랑 타서 사진 안부가 이렇게 새까매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간 체크를 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퀴즈. 왜 사진을 만든 암실은 죄다 붉은 공간일까요? 필름이 붉은 빛에는 타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램프나 시계 모두 빨간 램프 제품만 구비해 두는 거죠. 이 작업이 무척 흥미진진합니다. 제가 뭘 찍었을지, 그리고 얼마나 잘 찍혔을지를 드디어 확인하는 순간이거든요. 자, 이렇게 촬영 한 번으로 이미지를 확 새겨버릴 수 있는 이 필름이 개발이 됐다면 또 한쪽에서는 접이식 카메라를 제작을 합니다. 1853년 영국의 토마스 오트윌이 개발한 카메라인데요. 이 접히니까 휴대가 훨씬 편하고 또 꽤 단단하게 만들어져서 당시 사진사들한테 좋은 평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 휴대성에 집중을 하게 되면 무게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 본체를 나무 대신 이 주름진 천을 덧대서 만든 카메라들도 속속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888년 드디어 코닥이 탄생합니다. 카메라 역사에서 필름 카메라의 보급과 대중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코닥의 첫 번째 기술은 롤빵 형태의 필름 홀더를 카메라 속에 내장시켰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 필름 역할을 하는 유리판이나 특수용지를 이 카메라 본체 일일이 한 장씩 바꿔 껴줘야 됐었어요. 근데 이 코닥 필름은 이 롤빵처럼 중앙 심지에 이렇게 돌돌돌돌 감겨 있으니까
이 감긴 필름을 다 쓸 때까지 사진을 계속 찍을 수 있었던 거죠. 이 코닥이 만든 또 하나의 큰 변화, 이제 촬영을 제외한 이 사진 제작 과정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건데요. 일단 코닥이 이 카메라 작동 방법을 아주 심플하게 간소화시켰어요. 그 이전까지는 이 사진 찍는데 자격증 코스가 있을 정도로 카메라 자체나 또 본체 작동 과정이 엄청 복잡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코닥 카메라를 쓰면 첫 번째 렌즈 초점 맞추기, 다음 필름 돌리기, 마지막 셔터 누르기, 이 3단계만 거치면 이 사진이 뚝딱 찍히게 되는 겁니다. 또 찍은 사진을 이 필름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로 인화를 하려면 암실이나 온갖 약품들이 필요했었죠. 근데 이 코닥은 사진을 다 찍은 카메라를 이렇게 통째로 회사에다 보내기만 하면 사진도 뽑아주고 또 필름도 다시 채워서 반환을 해줬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셔터만 누를 줄 알아도 또 약품 처리를 직접 하지 않아도 뚝딱 사진이 나와서 배달까지 되니까 이 세상 너무 편해지는 거죠. 버튼만 누르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코닥만의 영업 방식을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슬로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코닥이라는 회사의 업적을 어떤 편리한 카메라의 개발, 사진 출력을 위한 어떤 일원화 시스템의 구축, 이렇게만 표현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진 문화 자체를 바꿔놨거든요. 일단 카메라가 가벼워진 덕분에 이 찍히는 사진들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전문 스튜디오, 아니면 신속하게 약품 처리가 가능한 실내에서만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보니까 아주 한정된 공간 안에서 촬영 가능한 거, 그러니까 정적이고 딱 고정된 자세로만 찍을 수 있어서 이 만들어지는 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스튜디오에 맞게 연출된 사진들만 남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들고 다니면서 찍으니까 사진 형식이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왜 사진관 가면 이렇게 이상하게 꼬인 자세나 입꼬리 경련 같은 것만 찍히잖아요. 근데 밖으로 나가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들, 기념일이나 여행 같은 일상 이벤트가 찍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상 근접형, 일상 친화형 사진들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걸 코닥 효과라고 부르는 사람들까지 생긴 걸 보면 당시 사람들의 이 놀라운 마음들이 얼마나 컸을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비슷한 맥락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현장에 아주 가까운 이 다큐멘터리 사진들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때부터 글로만 쓰여진 거, 누군가의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고 해석하는, 그러니까 역사 인식의 변화가 가능해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필름 카메라를 사용해 본 분들 계실까요? 사실 몇 분 안 되실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진 수업에 필름 카메라를 썼던 사람이 반 전체 중에서 한 서너 명밖에 안 됐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굳이 필름에 비용을 들일 거 없이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게 됐고요. 또 이 필름으로 찍은 사진을 몇 시간, 며칠씩 기다리기에는 이 요즘 사람들이 너무 바쁩니다. 이런 시대 변화, 그리고 사진의 용도나 이 필요에 따라서 이 카메라는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좀 더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